식사들 하셨나요? 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죠. 그죠? 우리 이제 상가 중개 계약 실무 첫 시간인데, 제가 이제 상가 중개 그 8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할 텐데, 주로 이제 공인중개사 위주니까, 상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완전 100% 실무 위주로 아마 중개를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도 댁에 돌아가시면 공부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강의 들었다고 해서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꼭 복습하시고 돌아가셔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미리 체크해 오셔서 수업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정석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가 쪽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 나가서 보면 중개사들의 그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뭐, 아파트부터 다가구, 뭐, 원룸, 오피스텔, 토지 뭐 이렇게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질 않아요. 어느 한 블럭에 가서 보더라도 몇 분 안 된다는 거죠. 그 큰 홍대 상권이나 건대 상권을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상가를 완벽하게 자신이 소화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중개사분들은 몇 분 되지 않아요. 제가 있기로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상가 중개는 사실은 공부만으로는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초 법규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상식적인 중개에 대한 그 상식이 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실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손님이 오셔서 중개를 접하면 그 물건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연관된 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 때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손님이 A를 물어볼 줄 알고 A를 막 준비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B로 가던가 C로 가면 그러면 이제 또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폭넓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익혀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상가니까 상권이 있겠죠. 그죠? 상권. 그러면 결국 이 상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그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재화 공급이 통용되는 것을 뭐 상권이라 한다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영업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죠? 영업이 일어나는 장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창업한다. 그러면 내가 중개를 할 수 있는 영업 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업종을 어느 입지를 취급할 것인가. 마찬가지죠. 그죠? 상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거기서 보쌈집을 누가 창업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영업하려는 그 반경에 보쌈집이 몇 군데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접근성이 어떻고 이미지가 어떻고 그다음에 상권의 모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알고 있어야 실무에서 이제 접할 때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책에서 보면 1번 상권 보면 그죠? 영업상의 거래를 하는 공간으로 이제 고객을 모이게 하는 위치적 영역이다. 일단 이제 이론적인 거죠. 사실은 뭐 상권이라는 게 일단은 영업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이제 이 상권은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상권이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상가를 처음 배우고 이럴 때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바로 내려서 음식도 드시러 가시고 술도 한잔 하러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버스 정류장 주변이 많이 죽었죠. 버스 중앙 차선제라는 게 생기면서 결국은 중간에 버스가 내리고 상권은 양쪽 끝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버스 정류장 주변이 죽고 역세권이 이제 많이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세권은 활발해졌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지나치는 상권이 있고 모이는 상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교차로 상권이 있고 지나치는 상권이 있을 때 과연 거기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상권이 있고 이렇게 지나치는 상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그죠?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신림역이라 치고 이게 이제 옆에 봉천역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각각 출구가 두 개씩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교차로 상권이라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나치는 상권. 그죠? 지나치는 상권.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Y자 상권이라든지 모이는 상권이라든지 이렇게 모이는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이제 상권에 따라서도 이렇게 교차로 상권이 잘 되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지나치는 상권이 잘 되는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업종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7일 내내 영업이 잘 되는 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5일만 잘 되는 상권이 있고 그죠? 7일 내내 잘 되는 거는 뭐 강남역이라든지 홍대 같은데 이런 데는 일주일 내내 바쁜 데고 5일 상권은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상권, 시청역 앞이라든지 이렇게 직장인들이 있는 상권들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바쁘고 주말에는 한가한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권에 따라서도 이런 특징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맞춰가겠죠. 만약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홍대 앞에 창업하는 거하고 직장인들이 많은데 창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많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산 디지털 단지에 만약에 창업을 하면 이런 데는 이제 주말에 많이 쉬겠죠. 왜? 공장이나 이런 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만약에 회사들이 휴가 가면 같이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맞을 것이고, 그죠? 이런 이제 5일 상권은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움직이는 상권.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주말에는 거의 노는 이런 상권이고, 이런 데는 일주일 내내 바쁘죠. 일주일 내내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여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어느 상권에 어디에 가서 입주하고 장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상권에 대한 것을 먼저 이제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상권의 모양이 어떻고, 내가 입주할 상권이 어떻고, 내가 장사할 그 위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것을 일단 먼저 파악하시고, 그 상권에서, 내가 어떻게 파생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중개 창업하고 연관돼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홍대 입구에서 내가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상가 전문 부동산으로 지금 창업을 해. 그러면 지금 내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홍대역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은 쪽인데 그럼 여기에 내가 만약에 지금 뭐 권리금을 주고 승계를 하든가 신규로 가게를 얻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딱 접하면 이게 힘들어요. 가면 딱 시작했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가서 가게를 얻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어제까지 이제 개업식 했고 오늘부터 영업 시작해야 돼. 그러면 뭘부터 해야 될까? 이러면 이제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죠. 그죠? 우리 사무실이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많은 중개사 사무소를 돌아다니셔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 확보를 해야겠죠. 물건 확보. 그죠? 물건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 중개사무소가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 물건 확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 창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배우지라고 그러죠. 배우지. 항상 내 등에 물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개 영업을 하다 보면 이제 두 개가 생길 수 있겠죠. 물건지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이제 손님지 부동산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물건지 부동산은 주로 주택가라든지 단지 내 상가 이렇게 물건을 중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을 중심으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장사일 거고 손님지 장사는 주로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뭐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골목 입구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오는 손님. 그러면 물건지 부동산하고 손님지 부동산하고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중개 입장에서 보면 물건지 부동산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여기서 모든 거 계약을 다 이루어지죠.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관리비 정산하고 그다음에 잔금하고 뭐 실거래가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하고 여긴 나중에 가서 공인 인증으로 서명하면 되고
근데 그러면 손님지 부동산은 뭐만 하면 되느냐? 여기는 손님하고 돈만 가지고 가면 되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 반대로 그럼 물건을 섭외하고 물건을 보여줄 때는 어디가 더 편하냐? 물건지 부동산이 더 편하죠. 여기는 가만히 오는 손님, 오는 부동산 상대하면 되는데 여기는 하나 보고 계약하지 않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요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이 상권 안에 우리 이제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무소도 과연 내가 역 앞에서 손님을 중심으로 하는 상가 전문을 할 것이냐. 그죠? 아니면 나는 아예 시장통 안에 들어가서 시장 상인들하고 지내면서 물건을 중심으로 중개를 할 것이냐. 요렇게 이제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권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순댓국집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반경에 경쟁하는 순댓국집이 몇 개 있고, 또 순댓국집과 연관된 뭐 해장국집이라든지 뭐 갈비탕집이라든지 이런 동종 비슷한 업종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만약에 홍대 옆에 가서 중개사무소 창업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일단 홍대 옆에 나 같은 중개사무소가 몇 개가 있는지 일단은 세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중에서도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손님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을 보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안에서 어디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할 게 뭐예요? 차이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찬가지죠. 순댓국집을 한다 해도 어디 가나 순댓국집은 다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순댓국집이 다른 순댓국집하고의 차이는 뭐냐는 거죠. 하다못해 깍두기가 맛있다든지 양이 많다든지 가격이 500원이라도 싸다든지 이런 특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바운다리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상가 쪽에 가서 창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가장 이제 그 권장하는 건 뭐냐면, 홍대 상권이다 그러면 홍대 상권의 지도를 만드셔야 돼. 홍대 상권의 지도를. 그래서 이 안에 일단 부동산, 우리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별표로 이렇게 표시해서 몇 개의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보쌈집이 몇 개가 있고, 그죠? 순댓국집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개수를 쭉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텐데, 이게 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어떤 손님이 오든 상담을 할 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와서 여기서 어떤 업을 하고 아이스크림 집을 하고 싶다. 그럼 이 안에 홍대 반경에 아이스크림 집을 몇 개가 있고, 그죠? 그 아이스크림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손님을 상대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상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이 중개사 사무소의 범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딱 떨어뜨려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숨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상권의 범위 보면, 그죠? 점포의 크기,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업종, 교통 편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이 뭐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지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씩 뭐 사무실이 많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범위가 틀리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보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가 주변에 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옆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리죠. 그러면 대학교 앞에 상권이 평소에는 좋은데 이제 방학만 하면 상권이 힘들잖아요.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그죠?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제 회사 주변은 또 나름 점심시간이나 저녁 장사는 되는데 또 오전 장사가 또 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말 같은 때가 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자리마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있는 상권이 어떤 특성을 따진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데는 5일만 바쁘고 주말이 한가하다. 그러면 주말을 쉴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맞는 특성을 찾아서 영업을 찾아보셔야 돼. 그죠? 뭐 원룸을 전문으로 광고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원창 치열하다 보니까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자리가 잡힐 동안만큼은. 그래서 자리가 좀 잡히면 그냥 앉아 있어도 다른 데서 상가를 전문으로 안 하는 데에서 물건을 주죠. 물건 던져주고 노래 연습장 찾는 손님이 있으니까
당신이 가서 보여주고 괜찮으면 계약서 쓰고 나중에 우리 수수료 얼마 줘.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자체가. 왜? 자기들이 노래 연습장 손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볼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던져주는 게 많다는 거죠. 또 반대죠.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데 뭐 다가구 손님이 왔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가구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가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 부동산에 물건을 던져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바쁘니까 좀 모시고 다녀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세요. 소규모 상권의 특징.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소매점, 우리가 이제 있는 그 보통 점포들, 소매점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대중교통, 주차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권에서 가장 기본이죠. 왜냐하면 뭐 공통적으로 상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제 상권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상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자리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정하는데 어디가 위치가 제일 좋을까요? 1번이 제일 좋죠. 코너가. 그 다음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2번. 3번은 아주 안 좋아요. 3번은 저런 데는 들어가면 100점 100패 한다는 거죠. 그죠? 또는 이렇게 이제 골목에 아니면 찾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1번이 제일 좋죠. 1번이 제일 좋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1번이 제일 좋은데, 딱 자세히 봤더니, 여기 이렇게 코너인데, 여기는 화단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니면 철망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 있던 거. 그러면 이 1번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접근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무소 자리를 보거나 손님의 그 업종을 볼 때는 항상 위치 파악이 1순위거든요. 위치가 얼마나 좋느냐. 왜? 위치가 결국은 거의 장사의 7, 80%를 다 이게 잡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창업하시더라도 위치만 좋으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좀 뒤떨어지더라도 손님이 많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내가 뭐 뛰어난 영업맨인데 결국 위치가 안 좋아서 손님이 안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우는 게 없죠. 내가. 배우는 게. 그 다음에 뭐 손님이 와야 뭐 상담을 하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위치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상권을 볼 때 위치하고 아까도 말했죠. 배우지. 그죠? 배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굳이 이제 한다면 권리금. 권리금 부분. 그 권리금 부분도 결국은, 권리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너무 저게 이제 권리금이 많으니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선뜻 창업을 할 수 없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위치 좋은 건 아는데 뭐 몇 억씩 주고 권리금을 창업하려니까 결국 쉽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순위, 3순위를 찾는데 그게 이제 딸깍 잘못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창업을 하시거나 상가 중개를 하시거나 일반 중개를 하시더라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상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상권을.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상권을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상권 중에서 안 좋은 상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갇힌 데. 이렇게 상권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이렇게 갇혔다든지 이렇게 상권들이 여기가 이렇게 배우 상권이고 여기가 배우 상권인데 이렇게 가운데 섬처럼 갇힌 상권들이 있죠. 뭐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렇게 삼각형처럼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갇힌 상권. 위치는 너무 접근성은 좋은데 배우지가 이것밖에 없는 상권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상권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다 보면 주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옛날에 개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메꾼 상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결국은 이제 좋지는 않거든요. 상권이. 왜냐하면 그런데 주변에 있는 데는 그런 이제 하수도에서 벌레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름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접한 업종들은 또 여름에 굉장히 곤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복궤도로 이렇게 말을 하죠, 실무에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창업할 때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상권이 어떤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어떤 것까지 보냐면 내 사무실의 옆 가게가 어떤 것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사무실에 옆에 중국집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냄새도 날 수 있고 또 바퀴벌레 같은 게 우리 사무실로 많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내 옆에 미용실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아침에 이렇게 청소하려고 하면 머리카락에 수북이 쌓여 있어요. 맨날 문 닫고 있어도.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진입하기 급해가지고 그걸 보지 않는데 영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 예를 들어서 옆 가게에 뭐 자동차 수리점이라든지 뭐 썬팅하는 집이 있다. 근데 허구한 날 그 집에 차들이 오니까 맨날 우리 가게 앞에 막어.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위치는 너무 좋은데 그 차들이 항상 우리 가게 앞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러니까 정작 우리 가게로 오려는 손님은 주차를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그죠? 그래서 항상 상권을 보거나 본인의 중개사무소를 얻을 때에는 몇 번을 가서 보셔야 돼. 아침, 저녁, 비 올 때 이런 것들도 가서 보시고 주차가 일단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요새는 이 주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차장이 결국. 그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여기가 아파트 단지인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데 단지 내 상가들이 있죠. 입구에. 단지 내 상가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차를 딱 세우고 상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는 여기에 차를 못 세우게 하는 데가 있어요. 못 세우게. 이게 뒤에 주차장 가서 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차를 못 세우게 하니까 이 뒤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올 때 여기 첫 번째가 제일 좋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든 저러든 일단은 일반 모르는 사람이 올 때 제일 좋아 보이는 장소가 좋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를 생각하지만 처음 오는 손님은 그런 거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있는 부동산들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제 손님이 상담하러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가서 차를 이렇게 주차시켜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주차 뭐 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 있고 장사만 잘 되면 특히 이제 저런 게 어디에 맞냐면 중개에서 분양권 할 때. 분양권 처음 할 때 복잡하니까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손님이 차 가지고 와서 딱 부동산에 상담하러 들어오면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서 주차해주고 들어오면 빼주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상가를 하거나 중개 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편견을 좀 깨셔야 돼. 편견, 그죠? 이 편견이 뭐냐면 아유 저거는 안 되겠지, 저거는 어려울 거야 이런 거보다는 요거를 어떻게 단점을 장점으로 좀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너무 왜 똑같이 좋은 거를 좋게 보고 나쁜 걸 나쁘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이 안 좋게 보는 걸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우리 이제 중개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가 중개에서 보면 주로 이제 경험자들을 많이 상대로 하죠. 상가가. 왜냐하면 초보자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 장사를 했던 분들 아니면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실 그 업종을 옮기려고 어떤 이유에서 확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담이 이제 어려워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왜냐하면 주거용 부동산은 어떤 법적인 거나 법적인 관계나 사실관계, 물이 새나 안 새나 이런 것만 봐주면 되는데 이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상가는. 그죠? 이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주차장법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위반 건축물에 관련한 이행강제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경험자를 상대로 하고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니까 초보자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중국집을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해보고 중국집 상대로 부동산을 하면 좀 쉽겠죠. 내가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근데 내가 중국집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중국집을 얻어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암만 해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좁힐 수 있는 건 뭐 많은 경험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실무 가셔서 결국 내가 중국집을 못할 때에는 그런 업종을 많이 상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면박도 당하고 창피도 당하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 잘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중심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상권의 유형 한번 보세요. 상권의 유형 보시면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주거지역, 대학가 상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가라든지 아까도 말한 강남이나 홍대 이런 데 이제 항상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적인데,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항상 그 7일 상권, 주거지역, 대학가 상권 이렇게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중개사 사무소도 결국은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어디에 결국은 내가 사무소를 둬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중개사무소도 유동인구가 많은데, 그죠? 내가 낚시를 하려면 결국은 물고기가 많은 데 가서 낚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유동인구가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러면 다 좋은 상권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신도림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어마어마한 지하철역이 움직이는데 거기는 지나치는 상권이지 주변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일 수 있는 상권인지 흩어질 수 있는 상권인지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은 유동인구지만 이 유동인구가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될까?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5번의 그 상권의 영업시간 한번 보시면 뒤에 있죠. 7일 상권, 이제 5일 상권. 그래서 그 상권에 맞춰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리금에 많이 이제 이게 좌지우지 돼요. 왜냐하면 상권이 7일이고 그러면 하루에 내가 얼마씩 돈을 벌어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될 것이고, 5일 상권은 5일 상권대로 예를 들어서 권리금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상권 결정의 요소, 그러면 뭐 업종이 다양하고 유동인구, 접근성, 뭐 일반적인 내용은 다 들어있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발한 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권을 볼 때는 누가 봐도 아, 여기가 괜찮다. 사실은 그런 데를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권리금이 비싸니까. 그 다음에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경매도 상가에서 경매를 많이 보는데, 상가 경매를 이제 싸게 사기 위해서 경매도 보지만 요새는 어떤 게 많냐면 내가 강남역 앞에 어느 자리를 들어가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경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도 들어가는 거예요. 요 경매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부동산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절 한번 보세요. 좋은 상권 찾는 법.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상권에 관한 것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주변.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워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출근하는 방향보다는 퇴근하는 방향. 그죠? 왜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시간에 많이 쫓기니까 여유가 없죠. 근데 이제 퇴근하는 방향은 이제 좀 더 이제 여유 있게. 근데 반대로 또 중개사무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내가 있는 상권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권이다. 그럼 일찍 문을 여시는 분도 있어요. 한 6시부터. 그럼 의외로 손님들이 가시다가 물건을 내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권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주로 밤에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는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침에 물건을 내놓고 가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동일하지가 않고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점포 주변에는 주차 공간이 있어야 유리하다. 그죠? 왜냐하면 결국은 요새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사무소가 암만 위치가 좋아도 주차가 안 되면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지나칠 수. 위치가 좋아서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경찰이 호루라기 삑삑 불면 결국 못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실을 얻을 때, 이런 식당을 할 때, 이런 데도 결국 주차장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좌지우지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보다는 중소형 평수 아파트 단지가 유리하다. 그죠? 왜냐하면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에 외식을 한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 드세요. 시켜 먹지 않고.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물건을 많이 시켜 먹느냐, 치킨집이 잘 되느냐, 임대 아파트 주변이 제일 많이 시켜 먹어요. 그 다음에 소형 평수. 평수가 작은 데일수록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켜 먹는다는 거. 맞벌이도 많고. 근데 만약에 연세가 뭐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주로 외식도 잘 안 하고 멀리 나가서 이제 건강에 좋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는 명절 때 가서 보면 알아요. 명절 때 아파트가 텅 비어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근데 명절 때가 평일보다 주차가 더 많고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건 노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평, 33평까지 보통 이 절에서 여기까지가 주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고등학생 정도. 그래서 이제 43평이나 33평에서 43평 넘어가는 이때쯤 되면 이제 자제분들이 주로 대학 갈 때쯤.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든가 학군을 옮기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넓어가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결국은 외식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외식을 하더라도 바깥에 차를 몰고 나가서 드시기 때문에 또 연세들이 많이 드셨고, 그죠? 그러니까 소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가서 보면 결국 아파트 단지하고 상권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뭐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런 데도 보더라도 그쪽에 상업지가 많이 발달한 게 사실은 그쪽이 과거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활발해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학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학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번창하다 보니까 그쪽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 또 아파트를 짓고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창업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어느 평수의 앞에서 내가 창업을 하는 게 좋으냐. 소형 평수가 많은 데가 좋다는 거죠. 왜? 소형 평수가 많아야 움직이지. 24평 사다가 애가 한두 명 느니까 33평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서 중개를 하는데 33평만 있는 단일 평형이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왜? 움직임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 아파트 단지는 움직임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너무 아파트가 교통이 편해. 그래도 안 움직여요. 생각보다 이사들을 안 다녀. 그래서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교통이 불편한 데 가서 중개사무소를 해야 돼. 불편해야 이사를 다니지, 사람들이. 너무 이 아파트가 편하면 이사를 안 가고 그냥 거기 안주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고 이럴 때도 저런 것들을 많이 보고, 어느 주변 상권이 좋겠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런 단지 내 상가에 있어서 이게 이제 오래된 거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신규 분양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손님이 와서 이런 아파트 단지를 보여준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거? 업종 제한이 있느냐? 상가관리단에서 처음에 아파트 단지를 단지 내 상가를 지으면서 상가관리단 합의에 따라서 이 업종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00세대의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에 단지 내 상가가 뭐 15개가 있는데 여기에 뭐 부동산은 2개, 슈퍼는 1개, 세탁소는 1개 이렇게 업종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업종 제한할 때는 그 업종 제한이 사회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중개를 할 때 일단은 이 업종 제한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업종 제한이 없을 때는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업종 제한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면 점포의 모양은 세로보다는 가로로 긴 모양이 좋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점포 이제 우리가 땅이나 뭐 옛 어른들 보시면 그죠? 이 폭이 좁더라도 결국은 가로로 넓은 가게가 좋죠. 그래야 시야가 많이 확보되니까. 근데 가게는 이렇게 긴데 전면이 이렇게 짧은 거. 이런 거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사무실 인테리어 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로로 긴 사무실을 얻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나올 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상가를 볼 때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교차로 상권에 여기에 한 3평짜리 사무실이 있어서 이제 사당역 쪽 가면 이런 게 많은데 사당역이나 그쪽 이수역 쪽 가면 3평짜리 이런 게 많은데 월세가 한 350, 400 해요. 1억에 한 350, 400. 그 자리는 좋아서 상가 중개는 잘 되는데 요게 이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약에 부동산으로 안 하면 중개사무소를 안 하면 뭘로 쓰냐고.
요 3평짜리를. 그 월세를 어느 업종으로 해서 월세를 300 이상 내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괜찮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 가실 때는 내가 지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나올 때 다른 업종에게 내가 세를 주고, 왜? 항상 중개로만 가게를 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중개사무소로만.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 여기를 주고 나올 때 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통 7평에서 뭐 10평, 평범한 거 이런 것들 많이 찾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데 가서 보면 거기 가면 이제 가게들이 보통 이제 7평에서 10평 큼직큼직한데 월세들이 비싸거든요. 보통 5천에 뭐 2, 300, 한 300씩 평균 할 텐데 그 아파트 앞에 단지 내 상가가 결국은 쭉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다 부동산들이에요. 부동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바뀌어요. 하나씩 바뀌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른 업종을 뭐 해서 월세를 300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식당이 들어가서 300을 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식당을 하기에는 좀 작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동산 같은데 중개사무소를 단지 내 상가에 낼 때 저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저게 내가 들어갈 때야 잘 될 거를 생각하고 했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장사가 안 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부동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거로 빼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주민들,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별로 유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좋은데 밤만 되면 여기가 컴컴하죠. 중개사 사무실이 한 7시면 8시면 문 닫으면 아파트 단지 앞이 컴컴하잖아요. 다 부동산들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도 사실 많은데 근데 워낙 분양가가 세니까 분양가가 6억, 7억씩 하니까 그 6억, 7억에 상응하는 월세를 맞출 수 있는 업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중개사무소를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와서는 이제 분양권 상대로 하는 중개사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분양권이 이제 조금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가면 신규로 하는 사람들, 신규, 보여주는 집 뭐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중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넘기면 이제 이게 2년에 뭐 임대 한 번 움직이고 3년에 매매 한 번 움직이고 이제 이런 걸 격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 사무실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움직일 텐데 이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까?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보면 1층은 엄청 비싼데 2층, 3층은 엄청 싸죠. 거의 공사 대금을 1층으로 그냥 다 메꿔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점포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코너 점포가 좋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쭉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과연 부동산을 들어올 때 어디를 들어가겠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코너에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것들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낀 데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중개업 창업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상권에서 여기가 뭐 순댓국집, 돈가스집, 국수집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동종업종에 중개사무소, 이게 1번, 2번 다 중개사무소인데 손님이 어디를 들어갈까? 다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광고라는 걸 하는 거죠. 광고. 그래서 광고를 해서 손님이 들어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상담을 잘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들어와 상담을 잘하면 우리가 학계론에서 말하는 클로징, 계약서를 많이 써야 되죠. 클로징. 근데 만약에 내가 광고는 잘했는데 상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집 좋은 일 다 시키는 거예요. 오고 가다가 우리 집에 왔다 상담을 못하니까 나가서 옆집 들려서 계약서 쓰고 가고. 그죠? 그래서 항상 광고를 할 때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냥 처음에 시작하니까 의욕만 가지고 막 광고를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권리금이 없는 점포보다는 권리금이 있는 점포가 좋죠. 보통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권리금이 있는 점포들이 이제 관리를 많이 하죠. 주인들에 따라서는 이제 과거에 어떤 것들이 많았냐면 권리금을 못 받게 하는 주인들이 있었어요. 임대인들이.
우리 점포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권리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마라. 근데 이런 점포들은 문제가 뭐냐면 건물이 죽어요. 임차인들이 투자를 안 하거든. 내가 못 받아 나가는데 문 하나 고장나도 안 고치려고 그래. 우선 그냥 쓰려고만 하고. 그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하죠. 왜? 보통 뭐 창업하는데 보증금은 1, 2천에 월세는 뭐 100, 200 이렇게 되는데 권리금이 갑자기 뭐 1억 이러니까 창업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1억 자체도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면 1억이 2억 될 수도 있는데 장사를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고, 그죠? 주인에 따라서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이제 2015년 5월 13일 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권리금에 관한 것들이 명문화가 됐어요. 명문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권리금에 관한 판례를 갖다가 권리금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권리금에 관한 상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게 이제 상가 임대차 차입 연체하는 게 2기에서 3기. 이거를 이제 이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을 하면서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권리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가에서는 저 권리금이 꽃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권리금이 상가 계약보다는 권리금 계약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고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무에서 저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중개사무소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권리금 계약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이제 흔히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죠. 그죠? 권리금 계약.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천에 200에 5천, 권리금 5천짜리 부동산 사무실을 이제 계약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단은 구임차인하고 신임차인이 권리금에 관해서 먼저 계약을 해야겠죠. 그죠? 권리금에 대해서 계약.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리금 5천에 500만 원 계약금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차례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그죠? 임대인하고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3천에 10% 30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금 잔금. 권리금 잔금을 할 것이고, 네 번째는 임대차 잔금. 굳이 이제 차례를 따지면 이렇게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저렇게 많이 안 하죠. 이제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 잔금 날 주로 임대차 계약을 그냥 일시적으로 해버려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주인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저렇게 되면 차례대로 본다면, 만약에 저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좀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자, 이렇게 권리금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임대차 계약에서 깨져버렸어. 그러면 요거는 뭐냐는 거죠, 요거는. 요게. 사실은 주가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에 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이 권리금 계약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 그러면 저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자체가. 또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는데 저 신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온대. 계약을 해지해달래. 그러면 이 계약금은 누가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 계약금은. 그리고 이거 권리금에 대한 용역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실무에서 상가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대다수가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중개보수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상가를 공부하시니까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인쇄된 것들도 있지만 항상 특약을 써야 돼. 뭐라고? 중개사의 과실 없이 권리금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수수료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쓰셔야 돼. 그래서 항상 한 줄을 더 기입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지면 이 보수는 이 계약금은 누가 갖고 가냐면 임대인이 가지고 가요. 판례는. 임대인이. 근데 이것도, 구임차인이 볼 때는 불만일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약에 1, 2번하고 요 3번하고 4번하고 바뀌면 또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 잔금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금보다. 그럼 잘못하면 권리금을 못 받아요. 권리금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상가를 중개할 때 권리금이 낀 계약을 할 때는 무조건 우선순위 할 건 뭐 권리금에 관한 게 먼저 정해져야 돼. 계약이 끝나야 돼.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 왜냐하면 이 상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보통이 아니세요. 가정에 있는 분들하고 틀려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권리금 계약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래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권리금 잔금을 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주인 오라고 그래서 계약서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무리되면 뭐 가서 이제 뭐 영업신고증 승계할 거 있으면 승계하고 전화 양도양수하고 뭐 직기 양도양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바뀌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를 중개하실 때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항상 권리금 계약에 관한 해지됐을 때 권리계획에 관한 그 수수료는 얼마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걸 항상 미리 명시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연관돼서 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생겼냐면, 가계약이 항상 문제가 돼요. 가계약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어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틀린데, 사실 우리 민법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가계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가계약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뭐 가계약서를 잘 쓰면 되지 않느냐, 뭐 어떤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에서 경험한 거는 이 가계약은 누가 하자고 많이 졸르냐면 중개사들이 졸라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으면, 아, 이거 얼마라도 그냥 걸어놓고 가세요. 저 물건 누가 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내일 생각이 바뀌시면 돌려줄 테니까 일단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원룸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원룸을 딱 500에 50짜리 이렇게 보여줬는데 막 여러 개를 보였더니 이 친구가, 아, 이걸 계약할까 말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한 10만 원만 걸어놓고 가. 그러면 내일 봐가지고 상태가 괜찮으면 그냥 40만 원 더 주고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하고, 안 되면 돌려줄게.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계약을 하면서 가계약서를 뭐 작성해가지고 뭐 나중에 가계약이 안 되면 배액 상환하고, 이런 사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그 들어오실 분이 고민할 때 중개사가 이제 어떤 못을 받기 위해서 가계약을 많이 하자고 하는데, 이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계약을 좋아하진 않아요. 가계약을. 왜냐하면 중개사가 복잡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 만약에 5천에 300짜리 그 다음에 권리금 1억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중개한다. 그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을 뭐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가계약금 100만 원. 이렇게 우선 걸어놓고 가세요. 왜냐하면 일단 이 가게가 안 나가게 일단 임차인을 잡아놓거나 임대인을 잡아놓게 일단은 주고 가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중개사들에 따라서는 이제 임대인한테 계좌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대인들한테 계좌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돌려주세요. 그냥 계약 안 할래요. 그래갖고 임대인한테 전화했더니 임대인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임대인들은. 뭐야, 어제 계좌로 송금했잖아.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힘들어요? 중개사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영수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나 주인한테 얘기를 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못하면 돌려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가면 어쩔 수 없고 이 사람 물건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갖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뭐 어떤 그 교수님에 따라서는 가계약서를 작성해서 뭐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실무에서 하다 보면 저게 잘 안 돼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서류를 꾸며서 하면서 가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가계약서 양식을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귀찮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100만 원 하고 영수증 100만 원 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다 해서 요게 내일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거 첨부해서 계약금 하시면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돌려주시면 속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중개사들에 따라서 성향이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개사들은 끄떡하면 가계약금 걸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막 112가 오는 분들도 있어.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좀 깔끔하게 하려는 분들은 굳이 저런 거 안 하고 일단은 무조건 손님 잡아두고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계약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엔 굳이 저렇게 억지로 막 해갖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담으로 많이 이루어서 해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중고교 주변보다는 사무실 밀집 지역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권을 볼 때 사실은 대학교가 있는 상권하고 대기업이 있는 상권하고 어디가 더 좋냐는 거죠. 그 상권이 번성하는 거는 대학교보다는 회사 상권이 번성해요. 회사 상권이. 만약에 양재동에 있는 현대나 이런 게 거기에 현대가 안 들어오고 만약에 대학이 들어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번화하지 않아요. 양재동 상권이.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볼 때도 이게 학교 주변인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교하고 우리 이제 중개하고 보통 이제 볼 때 연관된 게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노래 연습장을 찾는 손님이 왔어요. 노래 연습장을 찾는 손님. 그러면 노래 연습장을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중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노래 연습장의 여러 가지를 가장 통할하는 게 뭐냐면 유해업종이라는 거거든요. 유해업종. 그죠? 유해업종.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의 주변에 학생들의 어떤 학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해로운 어떠한 업종을 정해놓고 그런 업종들은 학교 주변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법으로 정해놨어요. 학교보건법 상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화구역이라고 하죠. 그죠? 정화구역. 그래서 이제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이 있어서 학교 정문에서 50m는 이제 절대정화구역, 그 다음에 학교 담벼락이나 이런 예정지에서 200m는 상대정화구역 해서 그 주변의 바운다리 학교로 해서 요 200m, 요 근방은 이제 학생들한테 학업을 하는데 유해한 업종들은 못 들어오게끔 이런 게 이제 정해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거꾸로 보면 만약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상가들이 있어요. 상대 정화구역 안에. 그러면 이런 상가들은 생각보다 효용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유흥업종에 못 들어가잖아. 문방구나 뭐 학원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데 무슨 번쩍번쩍한 업종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상권들은 안 좋죠. 밤만 되면 컴컴하고. 학교 주변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중학교 주변보다는 차라리 회사 주변. 회사 주변은 밤만 되면 이제 쿵짝쿵짝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월급날에는 뭐 그 동네에 술집이 빈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상권들이 많이 번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 상권 주변보다는 이제 유흥업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이런 이제 상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번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하는 데 있어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학원이나 고시원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학교 주변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체육관을 한다. 애들 태권도장을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또 학교 주변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테고. 그죠? 그래서 어떠한 업종에 따라서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치는 지하철역 상권보다는 모이는 교차로 상권이 좋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내려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권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실무에서 이제 많이 된다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도림역 상권 같은 데는 신도림역 주변은 굉장히 슬럼화가 됐죠.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식사들을 하시지 신도림역 주변에는 중개사무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자체가.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상권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권을 보고 역도 결국은 연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역에 따라서 뭐 사무실이
번성하는 상권, 이수역이라든지 저쪽에 이제 남성역이라든지 그쪽으로 가면 사무실이 또 그쪽은 이제 활발하거든요. 그게 일반 점포보다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사당이라든지 홍대라든지 건대라든지 이런 데는 또 점포가 굉장히 활발하고. 근데 그 반대로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은 어떨까요? 원룸은. 대학교 주변의 원룸. 생각보다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 안에 대학들이 원룸을 지어갖고 장사를 해요. 3,000세대, 4,000세대. 그러니까 건대 앞에 갔더니 학생들이 막 어깨가 부닥쳐서 못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룸 중개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뭐 대학가 고시원 쪽 가서 저 관악산 서울대학교 옆에 가서 고시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중개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래갖고 문을 열었더니 손님이 안 와. 알고 봤더니 대학교 안에 원룸이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대학가 주변을 갔더니 원룸들이 앞에 다 간판을 걸어놨어, 주인들이. 그래서 방 뭐뭐 있다 그러고 자기 핸드폰 번호 적어놓고. 그게. 심한 데는 뭐라고까지 해놨어요? 우리 원룸은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계약은 하는데 중개 수수료는 난 너 안 주겠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셔야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안 돼. 눈에 가서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 뭐 하면은 떼돈을 벌 것 같은데 막상 문을 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접하시면 상권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